자, 계속해서 16번부터 보겠습니다. 28회 기출문제 16번. 요거는 이제 운영수지, 영업의 현금수지 계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쪽에다 보겠습니다. 영업의 현금수지는요, 가유순 전후. 이렇게 가유순 전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소득 더한 걸요, 유효조소득이다. 여기서요, 자, 영업 경비를 빼낸 걸요, 순영업소득 해줍니다. 여기서요, 은행에다 지불해야 될 부채 서비스액, 원금이자 합쳐서 부채 서비스액 뺀 걸요, 세전 현금 수지, 혹은 세전 현금 흐름. 여기서요, 영업활동 관련된 소득세를 뺀 걸요,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16번 보겠습니다. 가능조소득은 틀린 것은, 자, 단위면적당, 가능조소득, 혹은 가능총소득 똑같은 겁니다. 단위면적당 추정임대료에다가 임대면적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맞습니다. 자, 유효조소득은요, 가능조소득에서 공실송실 상당액과 불량부채액을 차감하고, 그 다음 기타 소득은요, 더해서 구한다. 맞습니다. 세 번째, 순영업소득은요, 순영업소득은 유효조소득에서 각종 영업의 수익을 더하는 게 아니라 영업 경비를 뺀 겁니다. 영업 경비를 뺀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하여 순수하게 기속되는 영업소득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4번에 볼게요. 세전 현금 흐름은 요걸 얘기합니다. 세전 현금 흐름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뺀 금액이다. 맞고, 세후 현금 흐름은요,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뺀 금액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17번에 다 도시 공간구조 이론은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형태로 잘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인데, 자, 이거는 이제 동심원 이론이다. 요거는 이제 버제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이고, 요거는요, 선형 이론이다 해갖고, 호이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이다 해서, 자, 요거는요, 해리스라는 사람하고 율만이 얘기한 이론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형 이론 이런 거에 따르면, 자, 고소득층일수록 교통이 좋은 곳에 입주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겁니다. 2번 볼게요. 버제스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을 따라서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이거는요, 버제스의 이론이 아니라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호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교통망에 따라서 확대된다. 3번 볼게요. 호이트는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이 침입, 경쟁, 천위 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버제스의 이론입니다. 버제스는 도시가 이 주변 지역을 잠식해 나간다는 얘기죠. 농지라든가 임야를 침입하고, 자, 천위하고 계승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4번 볼게요.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이게 중천 근중통이다 해서 이 천이지대 혹은 뭐라고요? 점이지대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고급 주택 지역보다 도심으로부터 중심에 있다면 고급 주택지는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주택 지역보다는 도심에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거리에 위치한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 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 성장에 맞춰서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핵심 이론에서는 기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문화도시, 뭐 상업도시, 그 다음에 상업도시, 공업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적으로 분화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의 수가 증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8번 볼게요.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요거는 이제 복합적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좀 약간 까탈스럽게 물어볼 수가 있었던 문제인데, 물어본 문제인데, 자, 거기 자, 볼게요.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해줬네요. 그러니까, 자,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이렇게 이 일라티스트 XY 한다면 결국은요,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아닌가, 아파트가 주변에 있는 다른 제하이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이번에 분석하려온 제하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의 변화율분에 해당 제하인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 이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밑에 주어져 있네요.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소득의 증가율에 따라서 소득의 변화율에 따른 자, 수요량의 변화율,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된 겁니다. 다세대 주택의 자,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바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자, 소득의 탄력성이 되는 겁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되는데 자,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집어넣는다면 먼저 가구 소득이 10% 상승했답니다. 일단 부호는 무시할게요. 자, 가구 소득이 10% 상승하고 부호는 무시하고 아파트 가격이 4% 자, 5% 상승했답니다. 5% 상승했는데 여기서는 주의할 게 시장 전체의 다세대 주택 수요는 8%가 증가했답니다. 8%. 그러면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뭘 물어본 거예요? 요거 물어보는 거죠.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 물어보는데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은 자, 거기 보면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6으로 주어져 있네요. 0.6.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는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그 수요의 소득 탄력성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야겠네요.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소득 여기죠. 0.6.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일단 자, 소득이 증가했죠. 소득이 증가하니까 결국은 0.6 플러스죠. 그러니까 소비량도 다세대 주택의 소비량도 증가할 수 있겠네요. 얼마나 증가했어요? 이게 0.6이라면 얘랑이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6%가 증가했다입니다.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바람에 다세대 주택의 소비량 6% 증가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는 8%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아파트 안 사고 다세대 더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 증가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를 5% 나누니까 0.4가 되겠네요. 정답은 0.4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까탈스러웠던 이런 문제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19번.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대체재 같은 게 많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대체재가 별로 없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비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진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걸요, 비탄력적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 대체재 같은 게 많으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구입하려고 했는데 올라가니까 소비량이 팍 줄어들네요. 너 아니라도 먹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거의 안 줄었죠. 왜냐하면 다른 게 뭐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다른 거 요거밖에 먹을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번.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이런 거를 비탄력적이다. 1보다 작다 해집니다. 그럼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게 수요옥상 아래의 면적인데 임대료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임대 수입 팍 늘어날 수 있네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증가한다 해줘야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대체재가 있는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탄력적이 된다 해줘야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이다. 3번 볼게요. 우하향하는 원래 이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제 곡선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한계 효용이 이게 체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떤 재화를 더 많이 구입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만족감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마시고 이때 한 점에서 측정하는 탄력도를 점 탄력도 해주는데 이거는 어느 점에서 측정하든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마세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에 수요 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4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자 보세요. 이건 단기라고 하고 요거는요 장기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올랐다. 그런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나 그 집 사겠다 할 수는 없겠죠. 살려고 하면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갑자기 계속해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비싸. 나도 집 한 채 사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량이 많이 줄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자, 5번 볼게요.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진다 해줘야 됩니다. 이건 그린벨트 내의 토지고 이거는요 일반적인 토지라면 그린벨트 토지는 개발 제한구역 아닙니까? 자,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막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용도가 막 제한돼 있잖아요. 건물도 못 짓게 하고 하니까. 근데 일반적인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면 하락하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자, 그래서 용도 전환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20번도 상당히 경제학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생소한 그런 내용들을 자꾸 물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이렇게 아까 그 막 이게 섞여 있네요. 자,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공급곡선이 되는 겁니다. 공급곡선이 되고 그리고 이거 뭐라고요? 이게 수요곡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 정도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이때 이 수요곡선이라는 것은 효용곡선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구입할 때 그 자기도 그만한 효용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할 때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효용곡선이고 공곡선은요, 비용곡선입니다. 이만큼 팔 때 이만큼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균형 가격과 수량이 여기서 결정된다면, 그래서 자, 원래는 수요자는 이만큼 지불해야 되는데, 자, 요만큼밖에 지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 잉여라고요? 소비자 잉여. 그리고 공급자는 원래 이만큼만 봐도 되는데 이만큼 받는 거죠. 이걸요, 공급자 잉여다 해줍니다. 공급자 잉여.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자, 조세를 부과했다 그러면 자, 이 받고자 하는 가격 올리려고 한다죠. 올리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준점 이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이만큼만큼은 단위당 이만큼씩 세금 부과했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정부가. 이만큼 누가 가져간다고요? 정부가 가져가는 거고, 요게 이제 소비자 잉여가 자, 이 소비자 잉여가 어디게? 이만큼에서 이만큼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공급자 잉여는요, 이만큼에서 어디 갔어요? 이만큼에서 이만큼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결국 사회 전체의 잉여는 이만큼이 줄어든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만큼이 사회적 순손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그러면 이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자, 그 공급 곡선을 탄력적인 형태와 비탄력적인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공급선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러한 형태로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이런 형태를요, 비탄력적이라 하는데,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은 똑같이 45도를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경우에는 요게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만약에 공급이 자,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을 높이려고 하겠죠? 받고자 하는 가격을 높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런 그려지니까 결국은 자, 그 이만큼이 사회 전체의 잉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사회적 순손실이 되는 겁니다. 순손실. 그럼 예를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만큼이 있는데 그래서 이만큼이 그 전체 잉여가 있었는데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오히려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얼마 증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크게 증가하고 얘는요,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요만큼만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림을 좀 약간 좀 잘못 그렸는데, 자, 1번 볼게요.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림이 약간 잘못 그렸는데 얘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작아진다 해줘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요 면적이 경제적 순손실이다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2번 볼게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아까 비더 탄덜이라고 해서 자, 비탄력적일수록 자, 가격의 변화폭은 크다고 했죠. 요거. 그다음에 자, 3번 볼게요.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 후에 비하여 더 비탄력적이 된다. 그러니까 자, 농지를 택지로 바꾸려고 하는데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많이 못 바꾸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양 못 늘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4번에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을 모두 증가시켜봐요. 수요와 공급을 모두 증가시키면 이렇게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얘는 뭐랄까요? Q0. 그러면 수요 공급을 모두 증가시켜봐요.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의 증가는 이렇게 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균형점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균형량은 증가합니다. 균형량 증가하는데 균형 가격은 뭐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4번에 자,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에 균형 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 폭에 의해서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증가 폭에 의해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고 다만 균형량은 증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맞는 겁니다. 구매할 의사도 있어야 되고 구매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공급의 변화 요인과 공급량의 변화 요인으로 옳게 묶인 것은 항상 이렇게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구분하셔야 되는데 항상 공급량의 변화하면 해당자와의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가격.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1번에 자,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이거 외에는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법령상의 주택도시기금 중에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이제 이거를 그 국민주택기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좀 용어가 좀 바뀌어서 주택도시기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 돈을 주로 여러 가지 세금도 좀 투입하고 일부는요 뭐 복권 사업도 하고 그다음 입주자 저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채권 같은 거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죠. 이걸 쭉 끌어온 모은 거를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데 요 돈 가지고 주로 자,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 있죠. 아니면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걸로 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주택도시기금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 볼게요.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라든가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뭐 준주택이라는 것은 뭐 소형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노인 복지 주택 같은 거 있죠. 아니면은 뭐 고시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5번에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융자 이런 것들 어쨌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4번에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의 리모델링 있죠. 여기에 대한 융자는 이런 거는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에서 A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1 시점으로 변했답니다. T 시점에서 T+1 시점이니까 이거는 작년이고 올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자 그러면 자 아파트 공급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EP라고 되어 있네요. EP. 그 다음에 아파트 수요 함수 T 시점의 수요 함수는요. QD는 900-P로 되어 있네요. 900-P다. 그 다음에 자 T+1 시점의 수요 함수는요. QD는 어떻게 됐어요? QD는 자 1500-P로 되어 있네요. 1500-P. 그리고 자 균형량은 공급량은 변했다는 얘기는 없죠. 예,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EP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라. 그 얘기인데, 균형량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좀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요 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 같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공급자 입장에서 받고자 하는 가격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를 일치해 놓으면 얘가 나오고 얘를 일치하면 이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거나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죠. 그럼 얘와 얘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럼 EP는 어떻게 돼요? 900-P가 되겠네요.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3P 해주면 되겠네요. 3P는 900이다. 그러면 이때는 그 가격은 이때는 900을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곱하기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곱하기가 나오면 나누기 바뀌어요. 그러니까 3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300일 때는 요 수요량과
300일 때 공자 같죠, 이게? 그러니까 300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900을 300으로 나누니까 빼니까 600이 되겠네요. 자, 균형량은 6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2P는 얼마라고요? 1500 마이너스 P가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기면 3P가 되는 거죠? 3P는 1500이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1500을 3으로 나누면 됩니다. P는 얼마라고요? 500이 되겠네요. 그리고 자, 균형량은요, 이렇게 5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1000이 되겠네요. 1000. 그래서 자, 가격은 200이 올랐고, 그 다음에 균형량은요, 400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했어야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4번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돼 있네요. 자, 먼저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럼 준공과 동시에, 그러니까 민간이 개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B가 나와야 됩니다. 빌드. 자, 그 다음에 시설의 소유권이 순서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이전된다는 얘기죠. 귀속되니까 트랜스퍼가 나와야 됩니다. 바로 자, 이전한다를 트랜스퍼. 그리고 항상 맨 끝에서 무슨 얘기하나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자,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해서 정한 기간 동안에 임차해서 사용 수익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같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국가가. 그래서 리스트다에서 BTL 방식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라를 답하면 되고, 니은번 보겠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함께, 그래서 B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된답니다. 그러니까 T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회수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오퍼레이트가 나와야 됩니다. BTO 방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마번이네, 마번.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와 조인트 벤처회사는 자금 조달 방법 중에 지분금융에 해당된다. 요거 맞는 겁니다. 얘들은 자금을 조달하면서 주식 같은 걸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반환 상환 방식에서는 자, 그 상환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 상환액 중에서 원금 상환액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매년 갚을 돈이 어디 갔어요? 여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렇게 매년 갚을 돈이 똑같습니다. 원리금액이 똑같은데 자, 처음에는 이자가 많겠죠. 이자가 많으니까 원금 상환을 작고 원금을 점점 갚아 나가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 대신 원금 상환액은요 점점 증가하는, 이게 원금 상환액은요 점점 증가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자, 원리금 지불액은 매액이 똑같은데 처음에는 이자가 많겠죠. 그 대신 원금 지급액이 작은데 점점 갚아 나갈수록 이자는 줄어들겠죠. 그 대신 원금 상환액은 증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3번 볼게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 소유권이 연금 지급기간으로 이전된다. 자,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어디 가서요? 주택금융공사에 가서 이제 주택을 담보 잡히는 거죠. 잡힌 다음에 그러면 자,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보증서를 은행에다 써줍니다. 그러면 은행 가서 이제 보증서에 입각해서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를 잡히는 거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닙니다. 4번 볼게요. 자, MBB는 주택저당대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MBB 같은 경우는 크게 자, 우리 이제 MBS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요? MPTS가 있고 MBB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고요? MPTB가 있는데 얘는 자, 소유자가 있고 주택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가 있다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 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발행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원리금 수권과 저당권을 다 발행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유자가 돈을 못 갚는다. 그럼 경매처분에서 들어온 돈 있죠? 요거를 그 회수해서
얘한테 다 주면 안 되겠죠? 얘 다 주는 게 아니라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다 회수를 못 했겠죠? 그래도 얘한테는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MBB는 주택저당대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다 지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빌려줬는데 경매처분해서 3천만 원밖에 회수를 못했다. 그래도 얘한테는 얼마라고요? 7천만 원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다계층 저당채권은 발행자가 동일한 저당 풀에서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그 저당 담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MO는 얘하고 거의 비슷한데 얘는 만기를 달리하는 다양한 상품을 발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CMO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6번 보겠습니다. 토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토지 정책 수단 중에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가 토지 수용, 그 다음에 금융지원이라든가 보조금 지급은 직접적 개입 방식이다. 이거 틀렸네요. 뭐가 틀렸냐면 금융지원과 보조금 지급이 있죠. 요거는 간접적 개입입니다. 간접적.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인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거는 개발권 양도제가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얘기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자, 3번 볼게요. 토지 선매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만약 이게 공익 목적의 토지다. 그러면 사적거래 우선해서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등이 그 선매자로 지정해서 그 토지를 우선해서 협의 매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있죠.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토지 적성평가제도는 미개발된 토지를 토지용 계획에 따라서 구획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이다. 요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아니라 토지 적성평가제도 있죠.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에 경합이 있을 때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검사해 놓은 거 있죠. 이걸요. 토지 적성평가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볼게요. 자, A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천만 원을 대출 받았답니다. 이미 7천만 원을 받은 게 있답니다. 자, 이미 7천만 원을 받은 게 있는데 추가로 이제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LTV와 DTI를 이용해서 자, 은행 입장에서는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나왔겠네요. 둘 중에 작은 금액.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7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인데 A씨가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대출 금액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 담보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현재 5억이랍니다. 이거는 5억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연간 소득은 이 사람 6천만 원 벌고 있답니다. 6천만 원 벌고 있다. 그리고 자, 연간 저당 상수는 0.1이랍니다. 0.1이다. 써놓을게 일단. 그 다음에 대출 승인 기준은 LTV는 50%를 적용하겠다. 50%. 그 다음에 그 DTI는요 40%를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LTV를 충족하는 최대의 대출액은 5525에서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자, DTI를 충족하는 요 위에가 뭐가 되냐면 원리금 지불액입니다. 원리금 지불액. 요번에 담보대출로 인해서 나가는 원리금 지급액을 얘기합니다. 4624에서 뭐라고요? 자, 2,400만 원이 돼야 됩니다. 2,400만 원까지가 최대의 그 은행에다 지불할 돈이 돼야 됩니다. 최대. 근데 요거는 그 저당 상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가져나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액. 그래서 대출액 있죠. 요것도 대출액에다가 자, 저당 상수로 곱했을 때 요 금액이 나오겠죠. 요게 바로 2,400만 원을 충족하는 최대의 대출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거 곱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2,400을 0.1로 나누니까 2억 4천이 되는 겁니다. 2억 4천만 원.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2억 4천만 원이죠. 그래서 2억 4천만 원까지 빌려주겠다. 근데 이미 7천만 원 빌려갔죠. 그러니까 1억
7천만 원까지만 빌려주겠다 아닙니다. 2억 4천에서 7천만 원 빼니까 1억 7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추가로 이렇게 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28번에 자 부채 감당률은 뭐예요? 자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겁니다. 자 매기 지불해야 될 원리금 지급액 이렇게 한 걸요 부채 감당률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맞습니다. 이번에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이 아니라 이자 지급액을 포함한 원금 상환액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2번 틀렸고. 자, 3번 볼게요. 부채 감당률이 2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대부 비율은 50%랍니다.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라면. 자, 요거, 자, 의외로 좀 까탈스러웠던 문제네요. 이렇게, 의외로. 이거 좀 쉬우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2번은 알고 있으면 다 풀리는 건데, 3번 이거 풀고 있으면 시간만 많이 낭비했을 겁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 2랍니다. 부채 감당률은 2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대부 비율은,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분의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뭐가 또 나와 있어요? 연간 저당 상수는 0.1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에다 뭘 곱한다고요?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주게 되네요. 저당 상수를 곱해준 게 매기 지불해야 될 원리금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당 상수가 0.1로 나와 있죠? 0.1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때 자 종합 환원율은 10%이다. 자, 환원율, 종합 수익률 다 똑같은 겁니다. 종합 수익률은 부동산 가치분의, 자, 그 부동산 가치분의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얘기합니다.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문제 풀기가 상당히 힘든데, 요거는 일단은 그 가정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치를 1000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이 부동산 가치가 1000원이다. 그럴 경우는 대부 비율은 아까 여기 뭐 얼마라고 했죠? 50%라고 했죠? 대부율 50%라는 얘기는 자,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5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이 500원이고 내 돈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500원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1000원이라면 부동산 가치가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1000원이라면 대출액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대출은 자, 500원이라는 얘기죠? 500원. 그러면 여기다 500원 집어넣으니까 자, 500원에 0.1이면 얼마라고요? 50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나눈 게 2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100이라는 얘기인데 순영업소득이 100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의미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100이니까 부동산 가치는 100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10%가 되겠네요. 이거 맞는 겁니다. 자, 무진장 이거 언뜻 보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4번 해볼게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순영업소득이 예를 들어 3,000원인데 부채 소득은 1,000원이다. 그러면 돈 벌어서 빚을 갖고 남는 거죠. 근데 그럼 3이 되겠네요. 근데 순영업소득 500원인데 얘는 1,000원이다. 그럼 0.5라는 얘기죠.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맞는 겁니다. 자, 대출기관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 조건의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맞네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 자꾸 높일수록 회수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2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자안의 단순 회수기간법에 의한 회수기간은 요거는 자,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는데 몇 년 걸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1억 투자했을 때 그러면 첫 해에는 3천만 원 들어왔고 두 번째에는 2천만 원, 세 번째에는요 2천만 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일단 3년은 더 걸리네요. 3년 매년을 그죠. 자, 그리고 그동안 얼마 회수했어요? 3천, 2천, 2천이니까 7천만 원 회수했죠.
그럼 추가로 3천만 원만 더 회수하면 되겠네요. 그게 이제 1억을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기 때는 6천만 원이나 들어오죠. 그러니까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정도만 더 회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5년이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1년은 12달이죠. 그러니까 3.5년이라는 얘기는 자, 3년 6개월을 얘기합니다. 0.5년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30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가 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할수록 수익은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2번 볼게요.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는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 대안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작은 놈을, 위험이 똑같다면요 기대 수익 높은 놈을 선택하는 걸요 평균 분산 결정법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한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4번 해볼게요.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아까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 결국 할인 현금 수준법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억 투자했는데 1년에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현금 유출액, 얘는 뭐라 할까요? 현금 유입액인데 이걸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할인하게 되면 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는 투자 가치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걸 수년간 하는 겁니다. 이때 위험이 커졌다. 그러면 할인율을 높이겠다는 얘기죠. 얘를 작게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1번 보겠습니다. 4번. 위험 조정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된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경우에 위험한 투자 아닐수록 낮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해줘야 됩니다. 5번 보시면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다. 그러니까 자, 기대 수익이라든가 수년가 이런 게 자, 이런 거를 계산하려면 여러 가지 공실이라든가 임대료 같은 거 계산해야 되는데 하나하나씩 변동시켜 가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놈이죠. 이걸 좀 찾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맞는 겁니다. 31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에 비율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조소득분의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한 비율, 이걸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조소득이 영업경비라든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이걸 손익분기율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 2번 볼게요. 대부 비율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분의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얘기합니다. 대출액. 자, 읽어볼게요.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 혹은 대출액을 가리키는 비율이며 대부 비율을 저당 비율, 이걸요 저당 비율 아니면 대출 비율, 융자 비율, LTV 이건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부채 비율은 지분 투자액분의 뭐라 한다고요? 저당 투자액 혹은 대출액이 차지한 비율을 얘기합니다. 지분 투자액분의 저당 투자액. 그래서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지분에 대한 항상 분모가 뭐뭐에 대한해 줘야 돼요. 지분에 대한 저당의 비율이다. 자, 아니면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해줘야 됩니다. 요거 틀렸네요.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대부 비율이 50%이다. 자, 그러면 1,000원짜리를 구입하는데 대부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은행에서 500원 빌렸다는 얘기죠. 그럼 내 돈 얼마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자, 대부 비율 50%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내 돈 500원 투자했네요. 그러면 1,000 중에 자, 부동산 가치분의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요 대부 비율 해주고 부채 비율은요 500분의 500이죠. 자, 지분 투자액분의 저당 투자액, 지분 투자액분의 대출액. 그러니까 이거는 1이 되겠네요. 100%가 되는 겁니다. 100%. 자, 그래서 부채 비율은 100%가 된다. 맞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 총 투자액분의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 혹은 총투자액에 대하여
조소득 혹은 총소득 해줍니다. 총소득의 비율이며 총소득으로 요거는 가능 조소득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때로는요 유효 조소득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비율 분석법의 한계로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율 자체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32번에 5년 후에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5년 후에 자, 그러니까 5년에 1억을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년 후에 1억 원의 지금 시점의 가치가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1억 곱하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1 플러스 자, 할인율이 7% 한다고 했죠? 7% 이렇게 요것분의 요거의 몇 제곱이라고요? 5제곱분의 1 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7%면 0.07이죠? 그래서 0.07. 그러면 0.07이니까 요거는요 1.07이 되는 겁니다. 요 아래는 얼마라고요? 1.07의 5제곱분의 1이다. 그럼 이렇게 한다면 자, 일반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7을 5번 곱하죠. 요거를 1로 나눈 다음에 1로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10만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한다면 7,100만 원 나올 겁니다. 7,100만 원. 자, 그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아까도 한 것처럼 이렇게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요 순현가법, 얘는 뭐랄까요? 수익성 지수법이다. 얘는요 지수법, 얘는요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1번 볼게요.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자, 다 지금 시점으로 바꿔놔서 이제 분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금액으로 자, 현재 시점 맞춰놓는 거고 얘는요 할인율 가지고 맞춰놓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장래 현금 흐름의 예측은 자, 대상 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 자료와 비교 부동산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 기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미래 예상되는 수익 같은 거는 다 어떻게 해요? 여러 예측 기법이 있을 겁니다. 이걸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고, 현금 흐름 추계에서는 부동산의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처분을 가정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매액이 영업의 현금 수지 외에도 이런 거를 처분 시에 뭐가 있어요? 지분 복귀액 있죠? 다 감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에 지분 복귀액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4번 볼게요. 순현가법,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등은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거를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 환원율 및 지분 배당률 등이 있다. 이게 틀렸네요. 세후 수익률, 그 다음에 종합자본 수익률, 환원율 아니면 지분 배당률 이런 것들은 어림셈법에 따른 수익률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요구 수익률은 그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34번 볼게요. 다음에 들어갈 숫자로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 자, 원가법 적용 시에 원가법을 적용 시에 경제적 내용수는 자, 몇 년이라면 30년이랍니다. 30년이랍니다. 자, 그리고 최종 잔가율은 10%, 정액법으로 감가 수정할 경우에 재조달 원가 대비해서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몇 프로다. 자, 요것도 이미 숫자를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재조달 원가 대비 매기 감가율을 계산하는데 일단은 재조달 원가가 1,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재조달 원가가 1,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리고 잔가율은 30년 지나면 한 100원 챙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잔가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매기 감가액을 계산해 볼게요. 매기 30년 동안에 똑같이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 기간마다의 감가액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000원에서 얼마라고요? 100원은 건질 수 있죠. 그러니까 900원을 자, 30년 동안에 똑같이 감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30원이 됩니다. 30원. 그러니까 매년 감가액이
재조달 원가 대비 감가액이 차지한 비율. 1,000원 중에 매년 30원씩 감가되시죠? 예, 감가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냐면, 예, 요거를 계산하면 어디 갔냐면, 자, 3%가 됩니다. 네, 3%. 아이고, 계산할 수 있는데 3%.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볼게요.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은 자, 그 사정 보정치를 계산할 때는 사례분의 대상한 다음에 대상 부동산은 정상가로 결정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 가치로 결정하려고 하니까 시장 가치 대비해 갖고 사례가 뭐 20% 저가로 거래했다 그러면 80 아니면 20% 고가로 했다 그러면 120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에 거래 사례가 인근의 정상 거래 가격 대비 정상 거래 대상 부동산 정상 가치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대비 100으로 놔야 됩니다. 자, 20% 저가로 매도된 것이 확인됐다. 그럼 이거를 20을 뺀 80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사정보정치는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2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네요. 자, 3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격 공시는 이렇게 자, 재작년까지는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자, 그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자, 작년부터는 토지와 주택 외에도 비주거용도 다 포함시키는데 거의 주택하고 거의 똑같이 이제 합니다. 토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토지는 지역마다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을 표준지라고 하는데 표준지에 대해서 가치를 결정한 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럼 이걸 기초로 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한 걸요.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자, 주택은 이제 단독주택과 그다음에요. 공동주택으로 나눈 다음에 단독주택은 우리 토지처럼 단독주택 중에 가장 대표성을 지닌 걸 뽑아내서 평가해 놓은 걸 뭐라고요? 자, 표준주택가격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은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단독주택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걸요. 개별주택가격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연립 이런 것들은 자,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연립 이런 걸 다 뽑아내서 자, 전수조사를 통해서 평가합니다. 감정원을 시켜서. 그래서 이거를요. 자, 공동주택가격.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틀린 것은 표준지의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도로 같은 것도 중요한 그 가치 결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2번 볼게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이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해야 됩니다. 이 신청이 있을 경우는 타당하면 다시 그 공시해야 됩니다. 다시 결정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일단 자, 표준지도 개인이 갖고 있으면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표준지가 곧 뭐가 된다고요? 개별 공시가 되는 겁니다. 4번 볼게요. 표준주택을 산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아니라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자,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동주택은 빼야 됩니다. 단독주택 중에서.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의 균형을 이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 평가할 때는 지 마음대로 평가하면 안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주택가격 비준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맞춰서 평가됩니다.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 이론상의 가격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먼저 복도의 천장 높이를 과대 개량한 전원주택이 낸 난방기의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거는 자, 내부 구성 요소가 제대로 균형을 못 이루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는 겁니다. 균형. 그 다음에 판매 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하여 후보지 지역 분석을 통하여
표준지 사용을 확인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주변 환경과 좀 적합한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자 37번 보겠습니다. 37번. 다음 자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으로 적용한 평가 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치는, 그러니까 자 수익환원법에 따른 수익가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어요? 자, 수익환원법에 따른 수익가치는 이렇게 순영업소득을 매기 똑같이 가정합니다. 순영업소득을 환원이율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데 일단은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얘는 자 가유순까지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가유순까지만. 자,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더한 거 있죠? 이걸요 유효조소득,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가능조소득은 5천만 원이 되어 있네요. 가능조소득은 5천만 원이다. 자, 그럼 여기서 자 공실 손실 상당액은 가능조소득의 5%랍니다. 그래서 요놈의 5% 하면 250만 원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유지관리비, 부채 서비스액은 요 밑에서 빼는 거니까 없애버리고 화재보험료는 영업경비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 업무비 이런 건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기대이율과 환원이율은 5% 정해져 있네요. 5% 정해져 있다. 그러면 결국 영업경비는 여기서 포함시킬 거는 유지관리비 가능조소득의 3% 하니까 자 얼마가 나올 겁니다. 3% 하고 그 다음에 자, 화재보험료 100만 원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겁니다. 자, 합치게 되니까 자, 얼마가 되냐면 250만 원이 될 겁니다. 250만 원. 자, 이거. 그러니까 어쨌거나 유효조소득은 여기서 이거 빼야 되죠. 4,750만 원이 되겠네요. 여기서 250만 원 빼니까 자, 얼마라고요? 4,500만 원 되겠네요. 4,500만 원. 그러니까 영업 경비는 뭐만 포함시키라고요? 여기서는 유지관리비하고 화재보험료만 포함시키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순영업소득이 4,500만 원 주어져 있는 그 계산이 됐네요. 그럼 여기서 0.05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9억 원이 될 겁니다. 9억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상 평가 대상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건설기계는 이런 것들 자동차 같은 거는 자, 빈번한 거래가 있기 때문에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건설기계라든가 항공기 이런 것들은 빈번한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원가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 같은 무형재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익환원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만 평가할 때는 건물만은 빈번한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가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 건물을 같이 평가한다. 이건 빈번한 거래가 있는 거죠. 그때는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임대료도 임대사례 비교법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광업재단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에는 광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무형자산 같은 게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요? 수익환원법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39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자, 시장가치라는 것은 극히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때 자, 인정되는 가격 있죠. 이걸요 시장가치라는 겁니다.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산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의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에, 그러니까 자, 한두 달 내에 충분히 팔릴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그 물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걸요 시장 가치라는 겁니다. 2번 볼게요. 동일 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요놈과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역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동일 수권이다. 대체 관계가 뭐라고요? 받고 소비에도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요, 이거를 동일 수권 하는 겁니다. 3번 볼게요.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이다. 맞는 겁니다. 4번의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가격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다가
대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차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겠다. 맞는 겁니다. 5번에 감가 수정이라는 것은 재조달 원가에서 자, 그동안의 감가 누계액을 빼서 가치를 구하는 거를요, 감가 수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가산하는 게 아니라 차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감가 요인을 차감해서 감가액을 차감해서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물건의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40번은 그동안 이제 정률법이라는 문제가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신축 공사비는 얼마라고요? 신축 공사비는 8천만 원 들어갔답니다. 8천만 원 들어갔다. 그리고 준공 시점은 언제냐면 2015년 9월 30일. 그리고 기준 시점은요, 평가하고자 한 시점은 자, 2017년이니까 2년 됐네요. 2년 된 시점에서 가치를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때, 요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야 되겠죠? 재조달 원가를 구하려면 물가 상승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주어진 게 뭐라고요? 자, 건축비 지수가 2015년 9월 달에는 100이었는데 평가하고자 한 시점에서는 120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물가 상승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8천만 원 곱하기 100분의 125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되냐면 자, 1억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조달 원가는 1억 주어졌네요. 1억. 자, 1억 주어져 있고 이렇게 계산했고, 그다음에 자, 전년 대비 잔가율이 70%라는 얘기는 자, 정률은 자, 100에서 70을 빼면 됩니다. 공식을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률은 자, 30%라는 얘기입니다. 정률은 몇 %라고요? 30%. 그러면 자, 밑에 읽어볼게요. 신축 공사비는 준공 당시 재조달 원가로 적정하며 감가 수정 방법은 공장 건물이 설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정률법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1기 때의 그 감가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재조달 원가부터 출발합니다. 자, 1억부터 출발해서 무조건 정률인 30%만 곱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첫 해의 감가액은 3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기 때는 자, 1억에서 3천만 원 그 감액이 됐죠. 얼마 남아있어요? 7천만 원 남아있네요. 여기다가 30%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37에 21에서 얼마라고요? 2,100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그동안의 감가 누계액이 얼마라고요? 5,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5,100만 원. 그럼 여기서 요거 빼니까 요때는 얼마라고요? 4,900만 원이 되겠네요. 4,900만 원이 정답입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까탈스러운 문제도 간혹가다 끼어 있는데, 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막 암기작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약간 어렵게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자, 이 문제 푸느라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자, 올해 전부 다 꼭 합격하셔서 자, 앞으로 좋은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